이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젤렌스키를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분란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협상을 마치고 나오는 제스처라든지 표정을 보면은 거의 80% 이상 둘이 딜을 했다. 러시아의 힘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워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미국은 그런 면에서는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겠죠. 판은 이미 짜여져 있고. 근데 사실 러시아 입장이 대부분 관철되는 것 같고 예. 그 이유는 당연하죠. 그 전장에서는 유리한 승기를 잡고 있으니까. 예. 그럼에도 이 나토 국가 입장에서는 예.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싸워주길 또 바라는 그렇죠. 그런 예. 마음이 있을 텐데 조만간 이제 미우로 3자 회동이 열릴 것이다. 트럼프 예. 대통령이 말했는데 과연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정말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사실 야구 팬인데요. 네. 아주 뭐랄까요. 그 야구란 그 스포츠가 변수가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회에 앞서 나가다가도 실제로 나중에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하지만 지금 제가 응원하는 팀이 너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가지고 속상한 적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무 변수가 많은 앞날을 예측한다는 것이 부담이 드는데, 굳이 예측을 한다면은 큰 판은 짜여져 있는데 결국 여기서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가 얼마만큼의 운수의 폭을 가질 수 있느냐를 놓고 좀 난항이 예상이 되고요. 어느 틈에 또 세계 정치 구도가 바뀌어서 크게 보면 러시아와 미국이 거의 이제 한 진영이 돼버렸고 그 반대편에 서유럽 진영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있는 모양새가 됐어요.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 이 지각 변동이 결국은 자리를 잡을 때 뭐 계속 여진이라고 하나요? 작은 지진이 계속 있을 수 있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언제 또 판이 또 뒤집어질지 모르는 이런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러시아 측은 아직 뭐 3자 회동에 대해서 예. 뭐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예. 그 어떻게 나올 걸로 보시나요? 트럼프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트럼프가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러시아의 편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은 그러니까 못 이기는 채 하고 나갈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더 예상을 하자면 푸틴 대통령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빠지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까. 정말 이건 이제 근거 없는 네네. 추측입니다. 네.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3자 회담에 나가서 얻을 게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잘해야 본전이고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상당히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이라든지 업적에 흠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3자 대면이 되는 것이 그래도 종전이라든지 전쟁의 종식을 앞당기는 근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쉽지만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 교수님께서는 과연 이 러우 전쟁이 이번에 정말 그 트럼프와 푸틴이 원하는 대로 종전으로 갈지 예. 아니면은 또 한 번 또 이게 예. 뭐 결국에는 어그러져 가지고 예. 또 다시 전쟁으로 갈지 예. 어느 쪽 보고 계세요? 정말 어려운 답변 상황일 텐데요. 결국은 나중에 이 알래스카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가가 밝혀지겠지만 지금은 사실은 정확한 내막은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러니까 협상을 마치고 나오는 두 분의 제스처라든지 표정을 보면은 거의 80% 이상 둘이 딜을 했다. 입을 맞췄다 좀. 예. 네. 그리고 이제 판은 이미 짜여져 있고 세부적인 어떤 그림을 덧칠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종전으로 가는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을 텐데 설령 한번 출렁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판을 완전히 뒤집는 수준으로는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 구도가 짜여져 있고 그 구도가 결실을 맺는 것이 과연 언제인가는 속단할 수 없는데 잘 되면 올해 아닐 수도 있고요. 안 되면 조금 내년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 큰 구도는 짜여졌는데 아직까지도 세세한 조정의 여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미국이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미국은 그렇게 이제 종전 협상이라든지 휴전 협상 여기에서도 이제 키를 쥐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투를 벌이는 상황에서도 예. 나토
미국보다는 미국이 더 많이 무기를 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한테.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었죠. 그러면 무기 중단을 그냥 끊어버리고 종전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그렇게 결정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나요? 미국 일단 입장에서? 그 서방 그 동맹국과의 관계도 있고요. 그러니까 막 겉으로는 막 유럽 막 까고 욕하고 하지만은 예. 그래도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예. 사실은 그 아무리 뭐 동맹국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쉽지가 않았고 사실 미국도 워낙 거대한 선박이기 때문에 이 선박이 거대할수록 항행 진로를 바꿀 때 급변침을 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렇죠. 그 큰 홀을 그리면서 방향을 바꾸는데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이제 그런 상황일 것이고요. 아마 그 무기 지원에 관해서는 제가 아주 테크니컬한 부분은 모르는데 바이든 행정부 때 아마 약속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예,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만약에 이제 그 기한이 됐을 때는 뭐 트럼프가 더 확실하게 뭐 끊는다든지 아니면은 젤렌스키에게 너 말 안 들으면 진짜로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협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듯 하고요. 또한 그 뭐랄까요. 트럼프도 나름대로 협상의 달인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까지 러시아라든지 다른 강대국을 다뤄왔던 어떤 그 협상 기술이 있는데 그냥 상대방 말을 다 들어주기보다는 내가 너하고 지금 저기 그 딜을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수가 틀어지면 나 진짜 엇나갈 테다라고 하면서 그럴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카드가 미국으로서는 러시아를 다루는 어떤 그 제어할 수 있는 그 카드로 버릴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아무리 두 사람 사이에 그 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미국으로서는 그래도 러시아가 힘이 빠지기를 바랄 텐데 그 러시아의 힘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워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하지만 미국은 그런 면에서는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 휴전에 대한 협상 논의가 계속되는 와중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공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예. 보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드론을 활용한 게릴라전을 통해서 그 러시아의 주요 시설을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아예 그 키이우 대상으로 막 공격을 하다 보니까 민간인 사상자도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러어 전쟁 전황은 어떤가요? 전황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 모르겠는데요. 아까도 제가 뭐 설명드렸지만 러시아는 숨찬 상태고요. 우크라이나는 숨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실 부분 동원을 통해서 제한적인 전쟁을 해오면서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계속 상대방을 압박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진짜 총동원을 해서 최근에 우리나라 보도도 나오지만 길 가다가 총 들고 싸울 수 있는 연령대의 남자들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 붙잡아 가가지고 강제로 입영하게 만드는 상황이 연출될 정도로 심각한 병력 부족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그런 대로 잘 버텨왔는데 방어막이 계속 얇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얇아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뻥 뚫릴 상황이 될 텐데 이게 보통 예를 들어서 그걸 뭐 과학용어로 뭐 임계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의 거기에 다다랐다는 조짐이 계속 있죠. 또 그런 측면을 지적하는 국내 군사 전문가도 꽤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푸틴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협상을 통해서 뭐랄까요? 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네츠크주에 아주 아직 점령하지 못한 상황을 트럼프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만약에 그걸 얻을 수 있으면 최고로 좋은데 만약에 그것이 깨지더라고 하더라도 군사력으로 한 두어 달 안에 그쪽 지역을 점령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전황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또 뭐 조금 말을 보탠다면 지금 3년 동안의 전쟁을 보면서 저는 또 한번 그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소모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제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강기라고 역사학자들은 표현하는데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을 전강기라고 하고 때 그 엄청나게 많은 군사 사상이 나와서 미래전을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소모전 이론, 그러니까 상대방을 단기간에 완벽히 제압하는 그런 전략 전술보다는 상대방을 계속 지치게 해서 지치게 한다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상대방의 역량을 계속
빼서 빈혈 상태에 만든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방을 제압한다고 하는 이론이 상당히 러시아 및 그 소련에서 아주 그 심도 있게 그 고민이 되고 네. 실제로 일원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뭐랄까요, 단기간에 적을 완전히 제압하는 그런 식의 전쟁으로 우리 뇌리에 각인된 것이 바로 그 20세기 말에 있었던 그 걸프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현대전이 다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식이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처럼 상대방을 계속,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웨어 다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닳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빈혈 상태에 빠뜨려서 쓰러지게 만드는 이런 전쟁이 21세기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러시아가요. 실제로 사실은 그런 소모전을 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러시아가 그 소모전 이론에 걸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뭐 그 가시적인 어떤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추세를 놓고 보자면 러시아가 의도한 그런 소모전 전쟁 수리 전쟁 전략이 사실은 효과를 보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를 러시아 쪽에 유리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도 네. 상당히 그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뭐 대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라는 작은 나라를 단숨에 제압하지 못하고 뭐 절절맨다라고 하는 식으로 러시아 군의 역량을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아주 그 폄하했죠. 이렇게 폄하하고 우습게 보는 것이 네.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의 어떤 군사 전통에 관한 어떤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사실을 따지고 보면 러시아도 나름대로 엄청난 이 방위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군사 전략이라든지 군사 사상에 엄청나게 많은 그 재원을 쏟아 부으면서 전쟁을 구상해 왔던 나라인데요. 그런 전통을 좀 안다면 그렇게 쉽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결국 러시아가 훨씬 더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이 소모전을 사실은 이번 전쟁에 적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직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얘기 좀 해보겠는데 최근 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리는 등 젤런스키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젤런스키 정부의 부패 혐의가 불거진 모습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전쟁을 하면요. 당연히 구체적인 병력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어떤 무기라든지 이렇게 그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가 중요한 측면이 역시 그 프로파간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전쟁이 정당하다. 적은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어떤 선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동원하고 전 세계의 여론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끌어오는 것이 있는데 러시아도 그런 프로파간다를 했고요. 우크라이나도 그런 프로파간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러시아의 프로파간다는 사실은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반면에 서방과 우크라이나의 그 프로파간다는 많은 그 이유에서 그것을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많이 공감도 하고 있었죠. 네. 서방과 우크라이나의 그 프로파간다는 간단했습니다. 이것은 자유진영 대 권위주의 진영 그리고 민주주의 대 독재의 대결이었다. 맞아요. 네.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이 뭐 러시아 측의 뭐 프로파간다는 사실은 뭐 뻔한 얘기기도 하고 제쳐두고로서라도 이쪽 그 반대편 진영을 놓고 보자면요. 저는 이 전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지역의 전쟁을 볼 때 너무 좀 뭐랄까 단순하게 본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방 진영이 사실은 민주주의 체제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내 정치가 민주적이라고 해서 그 나라가 대외, 외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민주적으로 행동하는가. 얘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적인 국가가 다른 지역이나 국제 무대에서는 상당히 그 고압적으로 아니면은 그 반민주적으로 행동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세기 그 내내 영국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가진 고도의 민주주의 국가였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패권주의적이고 침략적이고
그리고 세계 평화를 깨트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나라가 민주적이라고 하면은 그 국제사회에서 국제 무대에서 하는 행동도 민주적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서방 진영 국가들이 민주적이라고 해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과연 민주적으로 행동했는가 이거 좀 별개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쪽 그 우크라이나 진영의 프로파간다가 우리가 민주 진영과 자유 진영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민주주의 국가고 자유로운 국가다라는 식의 그 뭐랄까요 선전을 해왔고요. 전쟁 초기에는 우리나라 여론이라든지 방송 매체 그다음에 신문 매체도 다 그런 쪽으로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보면은 키이우를 수도를 포기하지 않고 결사항전하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상당히 위대한 지도자이다. 그리고 이게 우크라이나와 세계의 그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이 감정이입을 해왔는데 그것은 정말 프로파간다일 뿐이고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정치가였죠. 일단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뭐 요즘 또 정보가 나오고 있지만 적어도 유럽만 놓고 보면은 유럽에서 가장 부패가 심한 나라였어요. 뭐 이런 그 정보를 제시하면 어떤 분들은 러시아도 뭐 러시아는 더 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러시아도 물론 부패가 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의 어떤 통치 구도를 거덜낼 만큼 심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푸틴이 그것을 견제를 해오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런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없는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동안에 천문학적인 금액의 지원을 받았는데 부패한 어떤 사회구조와 정치구조를 가진 나라가 그런 식으로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았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겠습니까? 옛날에 그 20세기 중엽에 장개석에 중국을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엄청나게 그 지원을 해주는데 미국의 지원이 사실은 이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오쩌둥의 공산 진영과의 싸움에서 그쪽에 투여되지 않고 다 그 착복되거나 횡령되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열을 지원해줬는데 그 전선에는 1이나 2가 가고 나머지는 다 중간에 다 새버리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우크라이나도 연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었고 그리고 하지만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참아왔던 것인데 그것도 어느 순간에 임계선에 다다라가지고 결국 최근에 터졌던 것이죠. 그래서 반부패 조사 활동을 하는 독자적인 기구가 실제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뭐 고구마 줄기라고 하나요? 이렇게 줄줄이 나와서 젤렌스키 측근들이 쉽게 말하면 그 조사가 실제로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거의 뭐 그 젤렌스키 측근들이 거의 다 날아가 버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독자적인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자기 권력 아래 두고 통제하는 입법을 가결했는데 여기에 이제 일반 시민이 반발을 하면서 사단이 났었고 너무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법안을 또 철회를 최근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란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사실 이런 상황은 젤렌스키에게 정말로 불리한 것이요. 일단 그 전쟁 지도자로서의 어떤 위상에도 큰 흠이 갔고 국력을 총동원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지만 서방 진영이나 미국이 젤렌스키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젤렌스키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 만약에 서방 뭐 미국과 러시아가 어떤 딜을 해서 판을 짜놨는데 젤렌스키가 거기에 계속해서 저항한다든지 말을 듣지 않을 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쿠데타라든지 정변이라든지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젤렌스키를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젤렌스키에게 이것은 뭐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젤렌스키의 어떤 운실의 폭을 정말로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을 해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뭐 할 말이 별로 없겠네요.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뭐 회담에 나가가지고 그렇죠. 뭐 예전처럼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참 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보면서 많은 이제 고민과 갈등과 어떤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소국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헌신짝처럼 배신당하고 짓밟혀도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정이입을 하는데 또한 약소국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이게 그 기민하게 이 변화에 대처하면서 생존을 도모해야 되는데 어떤 이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그 매몰돼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를 또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을 때 항상 우리가 뭐 역사도 그렇고 현실 정치에서도 그렇고 이상이냐 현실이냐를 놓고 갈등을 하는데 결국은 이상을 추구하다가 현실적인 최소한의 이득까지도 놓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경우가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그 항상 이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는 특히나 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이 선택을 할 때 고민이 되기 마련인데 또 한 번 어떤 반면 교사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우크라이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